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 맡고 있는 명재민이라고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신라의 삼국통일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4,5,600고신 드디어 거기까지 마무리하고 신라가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한 다음에 한강 차지한 다음에 드디어 오늘부터는 이제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까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발전하는데 말기에 가면, 통일신라 후기에 가면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면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후삼국시대가 등장하죠. 그것을 태조왕건이 통일하는 과정까지,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27쪽에 보면 신라의 삼국통일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6세기의 위쪽에 고구려, 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투를 막아줬다 해서 신라의 삼국통일 위에다가, 자, 일단 중국의 역사, 아니 한국사도 어려워 죽건데 중국 역사도 알아야 됩니까? 요것만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중국의 역사가 수당, 송원, 명청이다. 수당, 송원, 명청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구려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 수나라, 당나라, 그 수나라가 앞에 보면 중국의 위진남북조라는 혼란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요거를 수나라가 통일한 상태에서 우리 한반도를 먹겠다고 고구려를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구려가 어떻게 합니까? 막아내죠. 당시 중국은 수나라가 통일했고 한반도는 신라가 6세기 전성기 맞으니까 고구려가 위축되고 있었는데, 자, 수나라와의 전쟁입니다. 고구려가 선제 공격했는데 전개, 수나라 문제, 그 다음에 수나라 양제, 1차 침입, 2차 침입인데 당시 뭐 한 130만 대군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러죠. 지금 하나의 광역시 정도 인구가 13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그 쪽수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거를 고구려가 그 유명한 살수대첩, 누구죠? 장군 이름까지 여긴 지금 안 나왔네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자, 수나라와의 전투, 고구려와 수나라는 요것만 보면 되죠. 을지문덕 장군의, 자,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수나라와 싸웠으니까 뭐예요? 살수, 수나라니까 살수대첩이고요. 지금의 어디 부근이다. 요거까지 북한의, 현재 북한의 청천강 부근입니다. 그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있다가 수나라 양제가 쳐들어올 때 그 물에 있는 뚝을 딱 터뜨려서 그냥 물에다가 살수, 뭐 죽였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나중에 이제 수나라가 내부 반란으로 패했습니다만 이 결과 수나라가 결국 고구려 침략에 실패하면서 어떻게 됐다? 수나라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고, 그 뒤에 이제 당나라도,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서 당나라가 나중에 발해 고려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수당, 송원, 명청에서 당나라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나라가 굉장히 영토가 넓었고 오래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나라는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한반도도 먹으려고 쳐들어왔을 텐데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당나라가 건국된 다음에 전쟁에 대비해서 고구려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천리장성이 두 번 나오죠. 고구려가 쌓았던 천리장성은 지금 현재 중국 땅에 있는 거고, 뒤에 보면 고려가 천리장성을 쌓습니다. 거란과의 전투 대비해서 요거는 현재 북한 땅에 있는 겁니다. 자, 고구려는 당시 연개소문의 집권, 당나라 태종이 연개소문, 왜냐하면 연개소문은 대당 정책을 펼쳤거든요. 당나라의 강경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당나라 태종의 1차 침입, 2차 침입이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뭐예요? 안시성 전투입니다. 당나라와 수나라와의 전투, 당나라와 우리 고구려와의 전투는 뭐만 보면 된다? 안시성 싸움이다. 요것만 한번 정리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수나라가 먼저니까 살수대첩, 그 다음에 안시성 전투. 자,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를 막아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했다. 옆에다 쓰시면 그거 옆에다가 가로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다. 사실상 여러분들 실제로 나중에 신라가 당나라하고 동맹 맺고 고구려를 무너뜨린 다음에, 신라가 고구려 무너뜨린 다음에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이유가 고구려가 사라지니까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는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당시 위쪽에 고구려가 아주 수나라와 당나라를 막아줬기 때문에 밑에 있는 백제와 신라가 온전하게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입해보자면 수나라 당나라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다면, 고구려가 한 번이라도 졌다면 밑에 백제신라가 다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국말 쓰는 거죠. 우린 다 중국 사람 되면서 따꺼 하고 있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중국과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투, 당나라와의 전투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었고, 나중에 보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게 바로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너무 국력을 많이 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밑에 고구려의 국력이 약해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고구려 백제가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거 볼까요? 자, 여제동맹 고구려, 백제. 나제동맹도 있고 여제동맹도 있습니다만 여제동맹은 동맹의 정도가 이렇게 끈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나당연합을 결성합니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신라 진흥왕이 백제 성왕 공격했으니까 성왕이 신라 진흥왕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성왕이 죽은 다음에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니까 신라는 이때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고구려에게 동맹을 요청하러 갑니다. 근데 이때 고구려가 동맹의 조건으로 뭘 달라고 한다? 한강을 달라 그래요. 이 한강은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라는 백제 공격받고 고구려는 동맹 안 되고 누구? 바다 건너 당나라에게 동맹을 요청하러 갑니다. 당나라 입장이 돼보세요. 고구려한테 지금 전쟁에서 안시성 싸움이라든가 지고 있는데 신라가 야 당나라야 우리 동맹 맺어서 백제 고구려 무너뜨리자. 그러면 대동강 평양이요. 대동강 위의 땅은 당나라 너희 줄게. 우리는 밑에만 먹을게. 이게 동맹의 조건이었거든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아리가또한 조건이 없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하고 신라가 동맹을 딱 맺는데 당나라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속은 겉으로는 대동강 밑에만 먹겠다고 해놓고 속으로는 됐어. 저거 백제 고구려 무너지면 저 신라 금방 무너지겠지. 우리가 싹 다 한반도 먹어버리고 이런 욕심을 품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는 나당 동맹, 나당 연합이 무너지면서 여기 고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백제가 멸망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오른쪽에 백제 먼저 볼까요? 물론 당시 전투는요. 당시 고대 전투는 대부분 수도가 무너지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백제나 고구려나 수도 무너졌기 때문에 단순히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당시 지배층의 내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가 무너지고 나라 힘이 약해도 왕이라든가 귀족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 이게 지켜지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들 잘났다고 왕족이나 귀족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백제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왕인 의자왕의 사치 향락 이것 때문에 귀족 세력이 억압당하고 지배층이 분열당합니다. 백제 먼저 보고 있어요. 백제 멸망의 과정. 나당 연합군이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백장군 황산벌 충남 논산에 연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5천 결사대를 신라 김유신 장군이 5만 군이 이기죠. 10대 1이기 때문에 뭐 끝까지 잘 한 거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뭐 백제가 막기에는 어려운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수도였던 어디? 사비성. 지금의 충남 부여가 무너지면서 백제가 멸망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요. 백제 멸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볼 거예요. 백제 멸망한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나당 연합군이 백제 멸망시켰으니까 660년에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러 신라와 당나라 동맹군이 나당 동맹군이 갑니다. 자,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됐었고 또 지배층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지배층들이 굉장히 분열돼 있었어요. 밑에 나왔네요. 과정 연개소문 죽고 지배층의 권력 다툼 나당 연합군의 침입으로 생각보다 고구려란 나라가 그렇게 만주의 그 넓은 벌판에 영토를 차지했었던 그 좋은 나라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평양성. 왜냐하면 앞에 봤듯이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으로 오랜 전쟁으로 국력 쇠퇴해졌고 그 다음에 지배층이 너무 많이 분열돼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하고 당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동맹 맺어서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러면 신라하고 당나라의 동맹은 성공했네요. 아까 동맹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대동강 밑에는 신라 먹고 평양 위쪽에는 당나라 먹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야 그동안 수고했다. 고생했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그동안 수고했다. 소주 한잔 먹으면서 다시 보지 말자. 빠이빠이 하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당나라 이놈들이 원래 마음속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는 대동강 위쪽이 아니라 밑에까지 다 먹을 욕심을 품었던 거죠.
원래 약속과는 다르게. 그래서 백제 멸망 과정 마지막에 보면 백제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가 웅진도독부, 도독부나 도호부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를 지배하기 위해 세우는 겁니다. 당나라가 웅진도독부 세우고 이쪽에는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 같은 거 생기고 원래 약속과 다르잖아요. 대동강 위쪽에 먹고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그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위쪽에 고구려가 있으니까 막아줬는데 고구려가 무너지니까 이 당나라 이놈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후회합니다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볼까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라가 당나라하고 동맹 맺어서 고구려를 무너뜨려 놓고 오히려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해 준다고요. 왜? 나중에 후회한 거죠. 고구려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을 고구려가 무너지니까 당나라가 먹으려고 했다는 것을.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 볼까요? 건모잠, 안승, 고연무. 여러분들 쉽게 고구려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있는데 당연히 둘 다 실패죠. 성공했으면 다시 우리 역사가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에 또 연결돼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구려는 건모잠, 안승, 고연무고 백제를 외우세요. 우리 시험에 주관식이었기 때문에 백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고구려로 보내면 되거든요. 앞에 한 글자씩을 따서 복, 도, 흑, 복신, 도침, 흑치상지, 복, 도, 흑. 복대에 흑 뿌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한테 뒤지죠. 어떻게 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흑 뿌리면 실패다. 복도, 그럼 고구려 나오면 나머지 고구려 쪽으로 보내면 되고요. 오케이? 둘 다 실패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거 고구려 밑에 건모잠, 안승, 고연무인데 지배층의 내분과 당나라군의 진압으로 실패했고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들이 뒤에 이제 발해를 드디어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나당 연합이 성공해서 대동강 위쪽에 당나라, 밑에는 신라가 먹고 빠이빠이 할 줄 알았는데 당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신라가 당연히 그냥 줄 수 없죠. 신라하고 당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짱 떠야 되죠. 그게 29쪽에 있는 나당 전쟁인 거예요. 나당 전쟁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나당 전쟁이라고 나오면 마지막으로 빼면 되는데 이게 쉬워지는데 혹시 시험이 조금 어려우면 어떻게 나올 수 있다? 구체적인 나당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매소성 전투. 이게 지금 경기도 연천. 그 다음에 기벌포는 금강 하구. 두 개입니다. 나당 전쟁은 뭐라고요? 매소성, 기벌포. 이게 너무나 고맙게도 여기서 또 신라가 이겨줬네요. 만약에 신라가 지고 당나라가 이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우린 다 또 따꺼 하고 있겠죠. 우린 다 중국 사람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당나라를 쫓아내고 대동강 밑으로 영토를 차지하면서 어쨌거나 삼국통일이 성공을 이룬 건데 한계점, 밑에 보면 아쉬운 점이 있네요. 외세를 이용했다. 그 외세는 당나라죠. 당나라를 이용했고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고구려가 그 넓었던 위쪽의 만주나 이런 연해주 지역의 그 광대한 영토를 싹 다 당나라에게 넘겨주잖아요. 나중에 조금씩 영토가 넓어지긴 합니다만 대동강 이북 땅을 다 상실했다. 우리 역사 최초의 통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족문화 발전 토대가 됐으며 여기 하나 안 나왔습니다만 또 외세를 이용했다. 당나라 이용했다는 아쉬운 점이지만 또 자주성이 있습니다. 왜? 그 당나라를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물리쳤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주성도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요 파트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나당 동맹 또는 나당 연합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원래대로 따지면 고구려 멸망하면 삼국통일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나당 전쟁. 근데 나당 전쟁이라고 안 나오고 매소성, 기벌포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당 동맹,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하면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30쪽에 보면 남북국이라고 제목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남북국이요.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대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인데 남쪽에는 밑에 봤던 누가 있습니까?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는 누가 있다? 대조영이 세웠던 발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누가 제일 처음 쓰냐? 조선 후기에 가면 정조 때 실학자였던 유득공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발해고예요.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남북국 위에다가 조선 후기 유독공의 발해 고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통일신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 지울게요. 자, 통일신라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제가 국사에서 전근대사 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왕권 강화죠. 그럼 고구려 무너뜨리고 백제 무너뜨리고 당나라 쫓아내고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왕권 강화를 이뤄내야 된단 말이죠. 여기저기 반란 세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왕권 강화니까. 그래서 통일신라 초반, 통일신라 우리가 이 중대라고 부르는데요. 통일신라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거. 하대면 말기겠네요. 통일신라 초반과 통일신라 말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 포인트는 이때는 신문왕이나 여러 왕들 때문에 왕권이 굉장히 강한데 이때는 왕권이 너무나 약하다. 그럼 통일신라 하대 가서 왕권이 약하니까 궁예가 후고구려, 견훤이 후백제, 그 다음에 신라는 굉장히 쪼그라들고 그러면서 후 삼국시대가 등장하고 그거를 태조왕건이 고려로 통일로 시키는 건데 요 두 개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네모 1번의 왕권의 전제하는 왕권을 강하게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열왕이 김춘춘제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진골 출신의 왕이 됩니다. 진골은 누군데요? 통일신라의 독특한 신분제도였던 골품제에서 가장 위에 있는 계층입니다. 특히 김춘추 계열이 무열왕 계열이 계속해서 왕권을 강화하면서 왕위 계승이 시작되고 자, 왕권 강화할 때 첫 번째네요. 집사부 시증의 기능과 화백회의 상대 등. 자, 반대인데요. 잘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나올 겁니다만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 기구인 관직의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행정부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청 이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가 있대요? 집사부가 있고요. 집사부 장관의 이름이 시중 또는 거꾸로 중시라고도 부르거든요. 집사부 시중의 권한. 왕권이 강하니까 얘들의 권한이 어때요? 강해집니다. 그러면 반대로 통일신라 하대 가면 그럼 당연히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면 왕권이 강해지고 앞에 썼습니다. 신라의 귀족회의기구가 있었죠. 뭐예요? 화백회의가 있고 화백회의 장군 이름이 누구라고요? 장수 이름이 상대등이에요. 얘네 둘의 권한은 놀이터의 시소 같은 권한입니다. 놀이터의 시소요. 얘 올라가면 얘 떨어지고 얘 떨어지면 얘 올라가고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왕권이 강했을 때는 집사부 시중의 권한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화백회의 상대등의 권한은 요때 약해졌다가 통일신라 하대에 가면 화백회의 상대등의 권한이 약해지면서 강해지면서 집사부 시중의 권한은 약해진다. 서로 둘의 힘의 관계는 반대다. 얘는 왕권 강화, 얘는 왕권 약화. 왜냐면 왕과 귀족은 서로 반대거든요. 귀족의 힘이 세지면 왕권 약해지는 거니까.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문무왕 보시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왕권 강화를 이뤄냈던 왕이 바로 신문왕입니다. 김음돌의 모욕 사건.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마누라 아버지 장인어른이요. 지금 생각하면 아니 그럼 장인이 사위 제끼고 왕이 되려고 반란 일으킨 거야? 네. 그때는 그런 거 많았어요. 그때는 뭐 아버지 제끼고 아들이 왕 되려고 아버지 제끼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어쨌거나 김음돌의 모욕 사건인데 생각해보세요. 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지가 왕 되고 권력 잡죠. 실패하면 뒤져요. 죽잖아요. 그럼 죽는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귀족이 반란 안 일으키는만 못하다. 귀족이 반란 일으키는데 실패하면 왕권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정리하면서 귀족 세력 숙청하고요. 정치제도와 각종제도 정비하는데 그거를 뒤에 이제 구서당 10정, 구조소경 밑에 배울 거고 자, 제가 아까 집사부 시중 또 하나 밑에 보면 관료전과 노급입니다. 그럼 뭐냐? 이때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왕권이 약해지면 노급이 부활한다.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더니 왕권이 강화돼요. 그럼 귀족 입장에서는 노급이 좋은 거예요? 관료전이 좋은 거예요? 제가 헷갈리라고 일부러 질문 반대로 던졌습니다. 귀족 입장에서 뭐가 좋은 거예요? 노급이 좋은 거죠, 노급. 노급이 폐지됐더니 왕권이 강해졌대요. 그러면 귀족의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노급이 귀족한테는 좋은 거죠. 통일신라 하대 가면 노급이 부활되면서 다시 귀족의 힘이 세지면서 왕권 약화되고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일단 둘 다
관리에게 줬던 땅입니다. 땅. 근데 뭔 차이가 있느냐? 관료전은 땅만 주는 거고요. 땅만, 토지만 지급하는 거고, 노급은 토지 플러스 그 지방에 있는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그 지방의 백성들, 네가 무슨 동네에 있으면 그 지방에 있는 백성들까지 맘대로 데려다가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 입장에서는 노급이 좋은데 이게 폐지됐으니까 귀족의 경제적 힘이 떨어졌을 테고 왕권이 강해졌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항 때 동그라미 맨 밑에 줄에 하나 동그라미 치시면 국학 설립. 앞에 봤던 것 같은데요. 고구려 소수림왕이 최고의 교육기관, 고구려 교육기관 태학. 통일신라는 뭐예요? 국학. 발에도 나옵니다만 주자감. 고려는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이렇게 간다 그랬습니다. 자, 네모 2번에 통일신라의 통치제도 볼까요? 자, 왕의 직속기관인 집사부, 장관, 시중 했네요. 그러면서 밑에 화백회의 상대 등의 권한 약해진다 그랬고요. 자, 지방 보세요. 동그라미 치세요. 31쪽 위에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지방은 구주, 오소경. 구주 동그라미 치고 오소경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앞으로 제가 통일신라의 지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구주, 오소경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결론만 말하면 통일신라는 지방을 몇 개로 나눴다? 구주, 오소경 몇 개? 9개요. 주라는 걸 9개를 둔 거예요. 딱딱딱 나눠서 지방관을 통치하는 거고요. 그럼 뒤어차피 할 거니까 살짝만 볼까요?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고려의 지방은 뭐예요? 오도, 양계. 오도, 양계면 몇 개로 나눈 거예요? 고려? 나중에 몇 강 있다가 물어볼 겁니다. 오도, 양계 7개입니다. 왜요? 오도, 양계, 개가 2개, 7개. 조선은 뭐예요? 조선 쉬운데? 땡땡 비빔면 뭐예요? 팔도죠. 팔도. 조선 팔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통일신라 31쪽 맨 위에 구주 9개로 나누고요. 지방관 통제했고, 그 다음에 오소경. 수도인 경주가 동남쪽에 치우친 걸 보관한다. 생각해보세요. 통일신라가 신라를 통일했는데 수도가 안 바뀌잖아요. 통일신라의 수도 경주, 옛날 이름 금성. 지금 위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울산 쪽에 있어요. 부산 위에 있다고요. 너무 영토가 넓어졌는데도 수도가 꼭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래서 오소경이 뭐냐? 여러분들 국사에서 경자가 나오면 한자로 대부분 서울경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경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서울특별시의 서울입니까? 아니죠. 수도라는 뜻이죠. 수도. 서울경, 수도경. 그러면 5개의 작은 수도. 어렵지 않네요. 왜? 수도에는 금성, 경주는 한쪽에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소경, 무슨 경 전국에 만든 거예요. 자, 군사제도. 통일신라의 군사를 물어보면 구서당 10정. 앞에가 중앙군. 구서당입니다. 서당이라는 군대가, 서당 뭐 글 공부하는 데 아니고요. 군대가 9개 있다면 되는, 9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구서당 끝에 봤더니 민족융합이다. 아니, 왜 구서당이 민족융합이야? 중앙군이 지방군보다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중앙군이 뭐예요? 임금님과 수도 지키는 거니까 직업군인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놀랍게도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야, 우리 신라는 우리 민족을 융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군대인 구서당에 고구려 백제 말가림까지 다 포함시킬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요. 자, 십정은 지방군이네요. 각 주에 아까 전국을 몇 개로 나눴다 그랬어요? 구주죠, 구주. 그럼 각 주에 정이라는 군대를 하나씩 두면 돼요. 구주니까 몇 정이 필요해요? 9정이 필요하죠. 아, 근데 왜 10정이냐? 수도랜다. 국경지방인 한주에는 정을 2개 둔 거예요. 왜? 국경지방에는 외적의 침입이 있을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나라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경기도 위쪽하고 강원도 위쪽에는요, 우리나라 군부대의 70%가 몰려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구서당 10정, 중앙군, 지방군. 자, 토지제도 아까 했네요.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하면 왕권 강화되고 백성들에게 정전이라는 땅을 줬는데 이거 조심할게. 너 통일신라 시대 백성인데 땅 없지? 불쌍하니까 이거 줄게.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고요. 원래 내 땅인데 거기다가 그냥 토지 증명서 같은 것만 발급했을 뿐입니다. 세금 걷기 위해서. 자, 31쪽 2절에 보면 발해가 있습니다. 발해. 여러분들 발해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발해가 시험에 나오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요게 포인트죠.
그럼 시험에 그거 위주로 나올 건데 일단 발해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듯이 누가? 대조영이 건국했습니다. 고구려 장군이었던 대조영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이 독도 역사를 자꾸 왜곡하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중국도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우리 압록강과 두만강 지금 현재 다 중국 영토잖아요.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었던 우리의 역사를 모두 다 중국의 그냥 지방 정권, 지방의 역사로 치부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대조영도 뭐라고 하냐면 중국 입장에서 뭐라고 왜곡한다고요? 단지 그냥 뭐일 뿐이다? 중국의 하나의 지방 정권일 뿐이다 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동북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가 성격 지배층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가 성격을 보면요 발해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배층 조금밖에 안 되거든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요. 피지배층이 대부분 말갈족입니다. 말갈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있었던 애들이고요. 자, 고구려를 계승했다. 요게 중요하죠. 자,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게 일본에 보낸 문서에 발해가 일본하고 친했거든요. 그럼 발해는 당나라하고는 초반에는 안 친해요. 왜요? 발해는 고구려 계승했는데 그 고구려를 누가 무너뜨렸어요?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무너뜨렸으니까.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초반엔 사이가 안 좋다고요. 뒤에는 사이가 좋아지지만 어쨌거나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본인들을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고요. 밑에 31종 맨 밑에 음영 처리된 부분 한번 볼게요. 발해는 고구려 부흥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들에 의해 건국됐고요. 지배층 대다수가 고구려 유민이었으며 자 문화적인 측면에서 불상, 석등, 온돌장치, 고분 양식, 고분이 무덤이라 그랬잖아. 이런 양식에서 고구려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나라가 서로 계승했다, 비슷하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문화거든요. 문화적으로 유사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본인들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다. 마지막으로 발해가 무너지고 태조왕건. 태조왕건이 고려를 세웠는데 왜 나라 이름이 고려죠? 얘들도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고려라고 세웠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태조왕건이 세웠던 고려에 대부분 흡수됐다는 거. 요런 걸 통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32쪽 넘겨볼까요? 발해 왕들이 몇 명 있는데 딱 3만 알면 됩니다. 3명. 32쪽 맨 위에 무문선. 끝. 무문선. 무왕, 문왕, 선왕. 자, 요걸 정리할까요? 무왕. 발해 초반에 무왕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웠다. 왜요? 아까 설명드렸죠? 발해가 고구려 계승했는데 그 고구려를 신라하고 당나라가 무너뜨렸으니까. 근데 우리 역사가 항상 그래요. 초반에는 중국하고 으르렁대고 싸울지 몰라도 결국 교류를 해야 됩니다. 왜? 정보화 시대가 아닌 이상 중국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무왕 때는 싸우면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장문유가 산둥반도를 먼저 치기도 했는데 문왕 때는 친선관계를 맺습니다. 당나라와 친교 맺고 무역했고요. 실리적인 목적이죠. 그 다음에 신라와도 교류를 했다. 신라도 길도자를 써서 신라하고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선왕 정리해보면 무왕 때 당나라하고 싸우고 문왕 때 교류 맺고 선왕은 전성기 해동성국 기억하셔야 되죠.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우리가 중국 보면 서쪽이지만 서쪽에 우리 보면 중국이 저기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당시 당나라가 야 바다 동쪽에 발해란 나라가 있는데 영토가 너무 커.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그런 뜻으로 해동성국이 있습니다. 자 멸망 한번 볼까요?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발해는 동그라미 치세요. 거란에게 멸망합니다. 그럼 거란은 또 누구냐? 중국의 소수민족이에요. 나중에 아까 제가 수당 송원 명청에서 송나라 다음에 중국을 통일하지 못했지만 굉장히 힘이 셌던 거란족이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들 뒤에 넘기셔야 되는데 요렇게 정리할게요. 잘 보세요. 뒤에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라는 나라가 또 나오고요.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던 태조왕건이 뒤에 할 겁니다. 훈효10조라는 유언에서 중국과 교류해도 돼. 단 거란은 짐승과도 같은 나라니까 절대 교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 고구려를 계승했던 나라가 발해가 또 있었는데 그 발해를 누가? 거란이 멸망시켰으니까요. 근데 고려가 딱 세워지고 당시 중국이 주로 송나라였기 때문에 바다 건너서 송나라하고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었던 거란족 입장에서는 고려란 나라가 너무 얄미운 거죠. 거란 입장이 돼보세요. 저 고려란 나라는
우리 거란하고 영토가 접해 있는데도, 영토가 접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거란하고는 교류 안 하고 저 바다 건너 송나라하고만 교류하니까 짜증이 난 거죠.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고려 때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 1차 서희의 외교담판, 2차 양규, 3차 강감찬의 귀지대첩. 요게 정리가 되는 거죠. 뒤에 고려 때 잠깐 볼 겁니다. 자, 발해에 대한 기록 32쪽에 읽어보시고 33쪽 위에 발해의 중앙지방 나환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제도,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발해의 중앙정치가 삼성육부입니다. 근데 당시 당나라의 중앙정치가 삼성육부였거든요. 똑같네요. 살짝 보면 고려의 중앙정치는 이성육부입니다. 어라? 똑같네요. 비슷하네요. 즉 발해와 당나라, 발해와 고려는 당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 중요한 건 근데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겉에만 모방했을 뿐 독자적으로 운영했고요. 자, 지방은 5경 15부 62조 굉장히 많이 찢어놨고 군사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남북국의 문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거 문화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33쪽에 보면 뭐 불국사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문화에서 통일신라의 스님, 의상, 화엄종, 해초는 여러분들 왕후천축국전 인도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원효 나오면 아미타 신앙이라고 써놓고 아미타 신앙이요.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그 어려운 불교책을 읽지 않아도 불교를 알 수 있다라는 뭐예요? 불교의 대중화죠. 원효 불교의 대중화 해초 왕후천축국전 의상 화엄종이고요. 자, 무구정방 대다란이 경 계속 나오는데 고려 때도 계속 나올 거예요. 무슨 경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책이에요. 크리스토교 성경. 불교는 그럼 불경. 부처님이 하신 말씀 써놓은 거니까 무구정방 대다란이 경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죠. 이게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밑에 보면 석탑. 바로 뭐예요?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석탑. 자, 그 다음에 불국사. 이제 불국사라는 게 통일신라에서 불교의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고 그 안에 보면 석굴암, 인공석굴 사원인데 양쪽에 비례라든가 이 균형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석탑. 제가 앞에 설명드렸네요. 통일신라의 석탑은 전형적인 3층 석탑이다. 가문사지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우리가 이제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거. 자, 종은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죠. 한국에서 가장 큰 종이고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는요. 일단 당나라하고 교류했고요. 그래서 나당 전쟁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면서 당나라하고 교류했는데 얼마나 신라가 당나라하고 교류를 많이 했으면 당나라의 산둥반도에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 이런 것들 신라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을 정도로 당나라와 신라는 많은 교류를 했다. 자, 일본과도 신라는 많이 교류했고 그 다음에 기억하실 게 신라의 국제무역항 당항성은 안 보셔도 되고 울산항 동그라미 치십니다. 신라의 국제무역항 어디라고요? 울산항 뒤에 나오잖아요. 고려의 국제무역항 병란도. 병란도는 여러분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옆에 개성 옆에 예성강이라는 강 하구에 있는 거고요. 울산항, 지금의 울산 맞아요. 경주 옆에 있죠. 무슨 뜻이에요? 각 나라의 국제무역항은 수도 옆에 있다. 왜? 임금님이나 귀족들이 주로 수도에 사니까 주로 수입해서 귀족이나 임금님에게 바치기 위한 거죠. 지금도 서울 옆에 우리나라 두 번째 큰 항구인 인천항이 있는 것처럼요. 자, 발해. 발해는 문화의 특징은 앞에 봤듯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는 거. 당나라의 어떤 당나라와 교류도 했습니다만 말갈 문화, 말갈이 피민족, 피지배층이었기 때문에 문화 융합을 했고요. 여기서 발해의 문화에서 굴식 돌방 무덤에 모주림 천장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구려에 나타나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거든요. 이게 어디에? 발해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뜻이 되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시고 발해의 대외교류 역시 누구랑? 당나라와 주로 교류를 했습니다. 역시 아까 신라가 당나라와 교류 많이 했듯이 발해도 당나라와 교류해서 산둥반도에 발해 관이 설치될 정도고요. 여기는 살짝 안 나왔습니다만 신라하고 발해가 당나라하고 교류할 때 수출, 우리가 팔았던 것은 우리의 주로 뭘 팔았어요?
특산물을 팔았는데 수입품 한번 볼까요? 금, 은, 비단, 책 이런 거. 중요한 건 신라건, 당나라건, 발해하고 교류할 때 주로 수입했던 물건은 뭐다? 귀족들의 사치품입니다. 당시 금이라든가 비단이라든가 책 같은 것들을 일반 평민이 쓰기는 힘든 거니까요. 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발해의 문화 파트, 통일신라의 문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오늘 했던 것은 우리 통일신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삼국이 통일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통일신라의 초반 왕권이 강했을 때와 후대 왕권이 약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왕권이 약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도래되고 후삼국을 태조 왕건이 통일하는 걸 자연스럽게 배울 겁니다. 자, 복습을 꼭 하시라 그랬습니다. 복습하시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36쪽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복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